네, 10시가 되었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행사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혜민 의원실 정희정 보좌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최근 반복되는 기업의 고의적인 해킹 은폐와 증거인멸 구조를 진단하고 은폐의 기회비용을 뒤집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행사에 앞서서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말씀드릴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주최하신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오고 계신 것 같은데 이따가 오시면 소개를 드릴게요. 다음으로 오늘 토론회 좌장과 발제를 맡아주신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분이 한 분 더 계신데요. 독일 보안기업 GSMK의 박신조 박사님이십니다. 지금 독일에 체류 중이신 관계로 오늘 토론회에는 영상 발제를 보내주셨습니다. 대신해서 김상윤 대표님께서 자리를 해주셨는데 잠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상윤 대표께서는 박신조 박사와 함께 사업을 구상 중이신데요. 이따가 질의응답 때 질문이 나오면 답변을 해주실 수 있다고 하니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 분들께서 토론 패널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토론자 분들은 이따가 좌장님께 소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사와 환영사를 청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님의 환영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가 들어오자마자 가장 처음에 들은 말이 뭐냐면 아유 좀 자리를 더 큰데 하지 그러셨냐고. 이렇게 큰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석해 주신 분들 정말 환영하고요. 지금 마침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는 김현 의원님 모셨습니다. 막 시작했는데 혹시 축사를 먼저 좀 아니 하세요. 먼저 하세요. 네. SKT, KT, LG U+, 롯데카드,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등등 제가 지금 굉장히 큰 기업들의 이름을 읊었는데요. 아마 여러분께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계속되고 있는 여러 가지 해킹 문제나 정보 유출 문제, 그런 키워드들과 이런 기업들의 이름을 같이 엮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은 SKT 해킹 사건이 났을 때 저는 기업에서 보안을 더 이상 비용의 문제로 보면 안 되고 보안은 기업의 오히려 더 신뢰를 높이는,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다라는 것을 설파를 해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마 모든 기업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떠한 경우든 문제를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문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문제를 진단을 하고 그리고 문제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해결책을 모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은 처벌을 받고 재발 방지를 하는 이 사이클을 돌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가 지난 1년을 넘게 보아온 해킹이나 보안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문제 정의 이전의 문제 진단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해킹 사고가 났을 때 문제 진단 자체를 방해를 하고 있는, 그래서 해킹의 은폐를 하는 것이 사실상 실제로 문제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싼 그런 구조를 짚어내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기 전에는 다시 한번 해킹 사고가 일어나고 정보 유출이 벌어졌을 때 제대로 된 문제 해결책 찾을 수 없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하게 됐고요. 국정감사나 저희 그 과방위 청문회 통해서 많은 국민들 보셨듯이 KT는 해킹 감염 서버를
뭐 알고도 폐기를 했었고 일부러 그리고 LG U+도 기존 서버 폐기하고 운영체제 재설치해서 포렌식 조사 불가능하게 만들었었고 쿠팡 같은 경우는 과기부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자체 조사해서 3,000건이라고 발표를 해버리고 이렇게 모든 문제를 진단하는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한 그 상황 오늘 아마 이 토론회를 통해서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의견 그다음에 제언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가분들과 더불어서 그 과기정통부에서도 와주셨고 해서 오늘의 일이 그냥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과기정통부에서도 지금 와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잠깐 양해의 말씀을 구하자면은 30분 정도에 잠깐 이석을 했다가 다시 와서 끝까지 자리를 지킬 예정입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도 제가 끝까지 들으면서 정책 제안 다 받아 적어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와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오늘 저희의 노력이 해킹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기업이 더 이상 이 은폐에 좀 더 집중하는 것보다 함께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하는 그런 사회 만드는데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사 잘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앞에 공지를 잠깐 깜빡했는데요. 그 발언하시는 분들은 앞에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발언을 하신 후에는 반드시 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 간사님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 김현입니다. 이 고의적 해킹 은폐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는데 한편으로 되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어저께 킨텍스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세계 보안 엑스포의 현장에도 다녀왔는데 굵직굵직한 보안 시설을 다룬 회사들도 많고 협회도 많고 한데 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느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대한민국도 아닐지고 그다음에 이런 정보 강국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김대중 대통령부터 해서 정보를 육성하는 것만큼 보안 체계도 구축을 했을 텐데 유독히 왜 이러냐. 이제 이 문제가 결국은 정부가 얼마나 촘촘히 문제를 예방하고 또 대응책을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해커들이 준동하느냐 아니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3년 동안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이 뚫렸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기업도 대응과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국민 불안과 국민 고통이 훨씬 더 가중됐다. 이렇게 보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동시다발로 터지지 않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그리고 좋은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의견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뒷받침 잘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 간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기념 촬영 순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두 분이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시자 인공지능 법학회장이신 최경진 교수님, 그리고 아까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영상으로 발제를 보내주신 독일 보안기업 GSMK의 박신조 박사님께서 제가 호명한 순서대로 발제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경진 교수님께서는 오늘 전체 토론의 좌장도 맡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는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경진 교수님. 여기서 하셔도 되고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경진입니다.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회에 제가 발표를 맡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두 분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것 자체가 상당히 마음이 좀 무겁긴 합니다. 오늘 이 발표 준비하면서 어떤 기조로 말씀을 드릴까 되게 사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발표를 준비하면서 또 작년하고 올해까지의 그런 사태를 보면서 이게 좀 그동안 쌓여왔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떤 특별한 개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위험들이 누적되면서 결과적으로 이게 증폭돼서 파괴적으로 나온 게 바로 지난해 이러한 사태였던 것 같고요. 적절하게 이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 사안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정보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가 처리되는 모든 라이프 사이클에서 구조적 위험을 없애도록 하는 것은 구조적인 체계적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정보의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로그 기록이라든가 또는 기타 이러한 이제 기록들이 일정 부분 보존됨으로써 그것을 통해 가지고 사전 예방도 가능하고 또 사후적으로 사고 분석도 가능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실 제가 요즘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회복 탄력성의 그 제고에도 굉장히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갈 수 있고요. 정부가 뭐 AI G3를 강조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AI를 기반으로 전 세계적인 경쟁을 갖추려면 사실 신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정보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이슈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라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이제 슬라이드를 조금 켜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사실 제가 앞부분에 몇 가지 슬라이드를 넣은 거는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대형 통신사가 연달아서 데이터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카드사도 마찬가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2014년도에 카드 대란이 일어나 카드사에서 대량 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고서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특히나 아마 김영 간사님께서도 계속 활약을 해오셨는데 그때도 법이 많이 개정됐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사건이 터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그러한 개인정보 유출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계속 사회적으로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이 뭘까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고도의 어떤 기술적인 해킹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약간 위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엄청난 정보 강국이기 때문에 이 정보 강국을 뚫기 위한 시도들이 많았고 그것이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공격의 대상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마음의 위안이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대규모로 일어난 것도 있고 특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접속 관리,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퇴직자 관리 그리고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바로 재산 관리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사실은 각각 부실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대형으로 났다라는 건 정말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반성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고요. 이거는 지금 사고를 낸 몇몇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모든 기업들과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이슈들은 이미 최근 법 개정을 통해서 이미 다뤄지기도 했고 대책이 마련되기도 했는데 오늘 논의하고 있는 이 침해 사고와 관련된 증거 보존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논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보면 로그 기록 같이 이러한 기록들의 보존 기한이 사실은 법마다 좀 제각각인 것도 있고 또 그 기한 자체가 사실 그렇게 장기에 걸쳐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이제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이 어느 범위까지 과연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많은 데이터를 보관하면 또 해당 사업자나 또는 공공기관에 부담이 되고 또 비용이 되고 또 반대로 과연 그렇게 다 보관해야 될까라는 의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조사를 하는 과정 내지는 회복력을 갖추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정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정보들은 반드시 보관이 돼야 되는데 그런 보관이 또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계속 지적되는 것처럼 사건을 보면 오히려 데이터를 오히려 삭제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나중에 대형 처벌, 특히나 과징금 같은 것들을 부과하려면 결국은 위법행위를 밝혀내야 되는데 그 위법행위를 밝혀내기 위한 전 단계에 있어서의 어떤 사고조사나 원인조사가 제대로 되기 어려운 점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면 침해 사고와 관련되어진 각종 주요 증거들을 보존하게 할 것이냐라는 논의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또 한편으로는 진지하게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과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사업자들이 사후에 어떤 책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다시 해킹 피해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또는 그런 어떤 그 이제 해킹이 될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을 만들 수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책의 관점에서도 이러한 이제 증거 보존을 하는 노력들이 법적으로 뒷받침돼야 되고 사업자 스스로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사실 좀 논란은 좀 있긴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도 이러한 증거 보존과 관련되어서 필요하면 이러한 접속 기록 등의 자료 보존을 과기부 장관이 명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또는 벌금을 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보호법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그 검사를 거부하거나 특히나 증거인멸 같은 경우에는 이 과징금을 가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현행법상으로는 이 증거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이미 뒷받침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러한 것들이 둘 다 굉장히 소극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근거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사업자라든가 또는 이제 공공기관 이런 이 실제로 중요 정보를 다루는 곳에서 이 증거의 보존 내지는 정보의 보존에 대한 노력들이 좀 소홀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실제로 경찰에 이 조사 방해 관련된 이제 수사 의뢰도 했고 또 나아가서는 뭐 이미 아시다시피 실제로 글로벌 기업 대기업의 이러한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특별히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잘못하면 그 실제로 이 업무를 다루는 사람만 책임을 지는 것 같은 구조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해서 여러 법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초기에는 대부분 다 그 업무를 담당한 업무 담당자만 처벌하는 형태였었습니다. 행위자. 근데 행위자를 처벌하면요 오히려 조직 입장에서는 그 공공기관이 됐던 또는 기업이 됐든 간에 그 사람이 처벌되고 나면 끝납니다. 근데 이런 구조는 저는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거는 구조적으로 정보 보존이 잘 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실제로 정보 보안 침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께서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구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 그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회복력과 또 국민의 피해 구제 관점에서의 증거 보존 관점이 잘 되려면 결과적으로는 기업이나 이런 조직들이 구조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 책임자가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아시다시피 로그 기록을 LMS 같은 로그 기록을 보존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듭니다. 또 관리도 해야 되고요. 또 유지 보수도 해야 되고. 근데 이것을 기업의 책임자, 특히나 이사회나 이런 것들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사실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정 해자에 대한 처벌만의 능사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거인멸 관련된 또 증거 보존과 관련된 사항들을 보면 여기 정리를 제가 좀 하긴 했는데요. 현행법상으로도 일부 규정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구조적인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역설하기 위해서 제가 A, B, C사 분류하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개보호법의 어떤 과징금 내지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어떤 사실조사 등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실제로 몇몇 기업들이 이러한 이제 증거 내지는 자료 보존을 위한 노력들을 좀 더 많이 할까라는 것은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문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만약에 이번 법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제 이 과방위에서도 여러 차례 아마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신문 기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뭐 그거를 다 옮길 수는 없었을 것 같고 신문 기사에 수많은 이미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대규모 침해 사고에 대한 은폐 내지는 증거인멸 같은 그런 강력한 메시지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우리 사업자나 또는 정부 공공기관망도 많잖아요. 이런 데서도 이런 증거 보존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줄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된다면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도 추진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법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또는 자료 보존을 제대로 하지 않는 기업들이 오히려
실제로 과징금의 혜택을 보는 그런 사태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반대로 증거를 적절하게 보존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어떤 침해 예방, 재발 방지를 막는 그런 목적으로 잘 쓰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피해 구제의 목적으로도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는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페이버를 주는 형태고로 이제 제도가 좀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나 정부가 이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증거 보존을 위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 입법적인 발의들이 나온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존 명령에 대한 근거도 좀 더 명확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과징금에 대한 것도 좀 더 상향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방향성은 이미 사이버 위협은 굉장히 고도화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이미 인식하지 못하는 사고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들이 향후에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AI 시대가 되면 훨씬 더 그 수요도 많아지고 또 이 해킹 그런 어떤 해킹의 정교함 내지 복잡함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훨씬 더 고도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의 증가에 대비해서 막상 막는 쪽에서는 사실 항상 그랬지만 막는 쪽에서의 방패가 훨씬 더 약하고 작고 느리거든요. 그래서 상대편이 광선검으로 싸우는데 우리가 옛날식 방패로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강한 방패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측면으로서 이러한 정보 보존, 증거 보존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딱 저 큰 이제 글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증거 보존 체계를 정립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결국 침해 상호 예방입니다. 증거 보존 체계가 잘 돼 있으면요, 사실은 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 수시로 그 증거, 특히나 이제 로그 기록 같은 각종 기록들을 상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침해 위협을 사전에 우리가 탐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00% 탐지까지는 안 되지만 적어도 그러한 위험성이 지금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상시 예방을 위한 측면에서도 이러한 이제 증거 보존 체계가 잘 갖춰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에 대한 원인을 빨리 분석해야 추가적인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어떤 원인 확인 차원에서라도 이 증거 보존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차후에 동일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어떤 이제 해킹 피해를 입은 또는 해킹을 당한 그 사업자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다른 이러한 정보를 보관하거나 또는 같은 형태의 어떤 뭐 방어벽이라든가 또는 각종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는 곳들이 동일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 예방 체계를 확산하려면 역시나 신속한 정보 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번째는 그러한 이제 전체 우리나라의 모든 보안 체계에서의 취약성을 이제 없애기 위한 측면에서 이러한 정보 분석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보 보존 체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마지막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사후의 예방적인 측면,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피해 구제를 막기 위한 측면에서의 증거로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측면을 바라보게 이제 봤을 때 5가지를 다 봤을 때 결과적으로 침해 사고 예방부터 회복력 확보까지 이 일관성이 있는 증거 보존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입법적인 과제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구체적인 방향성으로는 먼저 합리적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증거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뭐 무한정 증거를 다 보존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과학적 접근 방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적절한 수준에서의 기간과 또 어떠한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 보안을 담당하시는 어떤 이제 기술자라든가 또는 실제로 공학자들께서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침해 사고 예방과 분석 또 그다음에 이후에 어떤 증거 보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증거가 어디까지냐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기술 수준과 재정적인 부담, 사실은 너무 부담을 높여놓으면 웬만한 기업들은 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적 부담까지도 함께 고려를 해서 합리적인 접근 방식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그런 기준들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 앞으로 사회의 신뢰의 근간이다라는 생각은 반드시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편으로는 또 합리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침해 사고 조사에 필요한 증거 보존 체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은 저는 한참 전부터 항상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우리가 이제
미국 법을 좀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미국에서 기업의 책임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엄격하게 제정된 법이 바로 이제 법 개정이긴 하지만 사벤스 악슬리라고 하는 법이 아주 유명한 법이 있거든요. 이 법에 의해서 굉장히 강화된 게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강화됐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내부에서의 각종 주요 결정에 대한 것들이 다 기록이 되고 그것은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회의록, 임원 회의록 같은 것들이라든가 내부의 중요한 의사결정 자료들이 다 법적으로 보존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책임 소재를 가리거나 또는 실제로 문제가 있을 때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처럼 좀 더 강력한 형태의 그런 기록 보존 체계가 도입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이왕이면 자동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시점 확인이라든가 또 이 기록 보존 체계에서 이게 수결적으로도 그렇고 이 분석 시스템 같은 것도 같이 연결되면 좋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체계적으로 쌓이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침해 사고 조사에 필요한 그러한 증거 보존 체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의 이 법적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향후에 우리가 항상 논란이 되는 게 누구 책임이냐가 항상 논란이 되거든요. 사실은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억울할 수도 있고 또 정보 주체는 또는 일반 국민들은 국민대로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분명히 나는 피해를 입었는데 이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측면에서의 피해 방지, 노조는 또는 피해 회복, 그다음에 회복력 강화에 필요로 하는 그런 증거 보존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법은 사실 어쩔 수 없이 기술 중립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 일일이 모든 세세한 기준들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해야 될 게 결국은 정부의 역할인데요. 국회에서 만약에 이러한 침해 사고 예방 및 회복력 확보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정보 보존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입법적인 그런 노력이 성공을 거둔다면 그 다음 단계는 결국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마련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적절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실제로 보존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와 기간 또 대상, 방법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에 대해서 증거 보존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안전성 같은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증거를 보존한다고 하면서 이것도 또 투명하지 않거나 또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증거 보존 체계 자체도 안전성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고 또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도 안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증거 보존하는 절차도 또는 체계도 안전성이 확보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측면이 함께 반영되어지는 입법적 개선이 있어야지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박신조 박사의 영상 발제 같이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여러분께 독일에서 화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발제를 맡게 된 박신조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발제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존경하는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님과 의원실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5년 한국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통신 3사의 해킹,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혼란과 불안감이 다가왔습니다. 이 중 LG유플러스와 쿠팡의 사례처럼 사건의 정보가 조사 이전에 은폐되고 일부는 사건이 불명확하게 전달된 일이 불안감을 더 확대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발제에서는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의 투명성과 관련된 해외 제도를 소개하고 한국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10년 전 제가 독일에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해보면 한국 문화, 나아가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K-드라마, K-팝 등의 문화 상품이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있으며 한국 식품점에 가야 찾아볼 수 있었던 한국의 먹거리가 일부 독일 슈퍼마켓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한글이 그대로 적혀있는 광고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는 것은 한국 웹사이트를 비롯한 정보통신 시스템에도 한국 외부에서의 관심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AI 번역 기술을 사용한 언어의 장벽 완화와 인증 절차 등 제도의 장벽 완화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불행히도 한국에 대한 관심은 항상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찍부터 전산화가 잘 되어 있었고 행정 등의 공공서비스와 산업 영역에서의 서비스 역시 매우 빠르게 온라인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웹사이트에서 불필요할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본인 인증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해커들의 입장에서는 약한 고리를 깨면 실제 인물과 연결되는 가치가 높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고가치의 온라인 환경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선의를 가진 외국인이 한국 서비스의 취약점을 보고하고 싶어도 극히 일부 기업만 외국인은 고려한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외국의 악의적 해커로 오해받거나 언어와 제도의 장벽 앞에서 좌절하곤 합니다. 이러한 단절은 우리에게도 세계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작년 한 해 있었던 이동통신사 해킹 사건에서도 한국의 전화 사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사회적 경험에서도 전 세계는 배우고 싶어 하지만 외국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전 세계 이동통신 역사에 남을 만한 해킹 사건에서도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제가 외국의 여러 통신사 관계자들과 한국 통신사 해킹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들었던 질문과 의견으로는 어떻게 전체 가입자의 유심 교체를 빠르게 준비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이라든가 KTA 조사단 결과가 발표되기 전이긴 했습니다만 SK텔레콤은 그래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했지만 기술적인 디테일이 공개되지 않았던 통신사는 너무 답답했다 등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단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의 상황은 관찰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정보 입수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해외 연구자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던 데에는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다시 말해 한국 통신사의 해킹 사건에 대한 정보 은폐와 단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T에서는 과거 2024년 악성 코드가 감염된 서버를 발견하고도 당시 키사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작년 7월에 해킹 의혹을 통보받은 후에도 8월 초에 해킹이 의심되는 서버 일부를 폐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화제가 되었던 femtocell 역시 국내외 보안 전문가들은 10여 년 전부터 보안 취약성에 대해서 경고한 적이 있었으나 이를 무시한 결과 소액결제 해킹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저와 제 동료들은 해킹 사고에 대한 정보가 불분명했던 시기에 femtocell 공격 모델과 취약점을 발견했고 작년 12월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39C3 컨퍼런스에서 해당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시작했던 초기부터 보안을 고려한 설계가 진행되었거나 그 이전에도 대외 협력을 통해서 취약점을 발견했다면 이러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LG U+의 경우 익명의 화이트 해커가 작성한 프렉 보고서에서 내부 서버의 해킹 사실이 언급되었습니다.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이들은 키사와 과기정통부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침해 정황을 부인하고 OS를 재설치하는 등 은폐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LG U+의 사례처럼 침해 원인이나 규모 파악조차 어려운 증거 파괴가 일어난 일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 화이트 해커는 한국에 제보를 하려고 하였으나 제대로 된 연락처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렸고 또한 그 와중에 제보에 사용된 이메일 계정이 잠시 정지당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의를 가지고 있었던 외국인을 의심했다가 우리만 더 큰 피해를 본 사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보 단절에 대해 혹자는 보안사고 공개에 대해서 우리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이버 보안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며 사이버 범죄는 그 특성상 물리적 범죄처럼 국경을 생각하며 저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적 보안 문제의 논의의 장에서 한국은 듣기만 하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발언권을 반드시 확보하는 능동적 입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다른 나라들이 보안 문제에서 배워야 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해킹 사건이 공개된다면 크게 세 가지의 방향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정적 영향력을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해킹의 결과로서의 경제적 피해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피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해킹 범죄의 상당수가 이러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만 여기에서는 이 이야기를 더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해킹 사건의 경제적 피해는 규모적으로는 아주 클 수 있지만 공격자들 역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의 공격만을 하게 됩니다. 사회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해킹의 피해는 대외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문제들이 더 큰 사회적 관점에서의 문제가 됩니다.
둘째로는 언론이나 사회에서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루지는 않지만 더 큰 사회적인 문제인 해킹 사건에 대한 공포감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해킹 사건이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받을 수 있는 2차 협박에 대한 공포감, 개인의 입장에서는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실감되지 않을 때 느끼는 공포감, 해킹의 내용이 공개된 이후라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공포감입니다. 이러한 공포감들은 많은 경우 서로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서로 간의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결합되기도 합니다. 보안 전문가 집단 또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0% 확신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전문가들이 대중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잘 설명할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의 대칭성이 강화됩니다. 그 결과로 일반 국민이라면 아주 낮은, 아주 약간의 가능성만이 남아있다고 해도 공포감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인데 해킹에 대한 둔감함입니다. 연일 해킹 사고가 발생하고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가 공개되지 않는 현실이 반복되고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함이 겹쳐서 결국에는 무관심 내지 무기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날아오는 스팸 문자와 요청한 적 없는 광고 전화들에 우리는 짜증을 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반복되고 있고 해킹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어들고 있고 위험에 대해서도 더 둔감해지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자조적인 표현으로 개인정보는 공공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짧은 자조적인 말에는 해킹 사건이 일어나도 바뀌는 것이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면 편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향성은 결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법은 언제나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이해시키는 것이지요. 하지만 현재 한국의 상황은 이러한 이해를 가져오기에는 현저히 부족합니다. 본질적으로는 이건 언론의 역할이겠습니다만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뉴미디어 시기가 도래했고 여기에 재래 언론들까지 뛰어들면서 언론은 짧아지고 뉴미디어들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분야는 이러한 변화에도 뒤처지고 있습니다. 다른 과학 분야에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전문가 집단과 대중 사이의 간격을 채워주는 일을 합니다. 이들은 전문 지식을 자체적으로 소화하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지식을 전달합니다. 과학 분야의 대중적 이해를 촉진시킴과 동시에 전문가 집단에 대한 일방적인 불신을 누그러뜨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보안 분야에는 커뮤니케이터가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은폐를 막으려면 일정 수준의 전문 용어 사용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 용어 사용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사이버 보안 분야의 뉴미디어는 여럿 있으나 이들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엄연히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지향해야 할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분야가 일반 대중에게 다가가려면 먼저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를 분석 및 재가공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을 시작할 때 먼저 국가별 정보 공개 여부와 범위를 분석하게 됩니다. 이제 몇 가지 분석에 필요한 정보 공개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흔히 한국에서 외국 사례로 언급되는 미국, 영국, 일본 사례는 제 전문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유럽연합 국가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부 유럽 통신사에서는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투명성 보고서에서는 대표적으로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 제공 요청 통계, 그리고 가능한 경우 보안사고와 그 대응책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재미있게도 같은 유럽연합 내라고 하더라도 나라에 따라서 통신자료 제공 요청 통계 여부가 달라집니다. 독일 도이체텔레콤, 영국 보다폰, 노르웨이 텔레노르, 스페인 텔레포니카, 스웨덴 텔리아의 투명성 보고서를 취합해본 결과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통신사가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 두 번째는 통신사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정부에서 직접 제공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정보 제공이 원천 금지된 경우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표시되는 그래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영국 보다폰의 경우 투명성 보고서와는 별개로 사이버 보안 팩트시트를 발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한 해 동안의 보안 관련한 투자와 보안 사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2023년의 보고서에서는 2020년과 2022년의 보안 사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그 후에는 별도의 보안 사고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스페인의 텔레포니카와 노르웨이의 텔레노르의 경우 투명성 보고서에서도 각사의 사이버 보안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룹 차원에서의 보안을 위한 노력과 일반 사용자가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럽 국가 통신사와 비교했을 때 한국 통신사의 외형적인 투명성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통신자료 조회 통계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별도의 정보보호 관련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KT는 독립된 사이트는 없지만 정보보호 관련 별도의 코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KT는 ESG 보고서의 일부로 정보보호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23년부터 독립된 정보보호 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5년 정보백서는 아직 발간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6년에 발간될 문서에서 침해 상고가 언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같은 유럽연합 안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마다 투명성에 대한 법률에는 차이가 존재하며 적어도 한국의 제도 자체는 일부 국가보다 선진적인 면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도적인 차이 또한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통신자료 조회 내력을 조회해 볼 수는 있으나 전체 자료를 취합한 통계는 언론 발표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체 기관의 숫자가 다 합쳐진 자료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보안 전문가 입장에서는 정보 공개가 실질적인 분석과 대중적 이해, 나아가 산업 단위에서의 문제인식과 대응에 기여한다는 정보의 효용보다는 보여줘야 하니까 보여주기는 한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보안 사고에 대한 투명성이 단순히 외형적인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일정 사용자 이상을 보유한 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유도해야 투명성 보고서가 유의미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투명성 보고서라는 외형의 급에서 정작 필요한 통계를 올바르게 공개하지 않는다거나 다루어야 할 사건에 대해서 두리뭉술하게 언급하고 지나간다면 도움이 되지 않는 보고서를 발간하니 차라리 아무것도 발간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강제화를 통해서 억지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만들기보다는 보안 사고 등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ESG 경영이나 신뢰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자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1월에는 유럽의회에서 네트워크 및 정보 시스템의 보안에 관한 두 번째 지침을 통과시켰습니다. 각각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해당 지침을 국내 법령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이 지침이 나오게 되기는 코로나19로 인한 빠른 디지털 전환이며 EU 영내 기업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각각 국가별 침해 대응 능력과 위기 관리 역량의 차이 극복, 보안 위협에 대한 국가 간 정보 공유 등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지침을 NIS2라고 합니다. NIS2 지침에서는 기업 내부의 사이버 보안 및 공급망 보안 프로세스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회와 관련이 있는 항목은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 발생 시에 제출해야 할 보고서의 종류와 기한일 텐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NIS2 지침을 따라야 하는 기업이나 기관에는 에너지, 교통, 금융, 의료, 상하수도, 디지털 인프라 및 서비스, 위성통신, 식료품, 폐기물 처리, 화학공업, 대학교 및 연구소, 특정 분야 제조업 등이 있습니다. NIS2 지침은 강제성을 따라야 하는 지점과 그 강제성이 강화되는 지점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강제성이 적용되는 하한선은 직원 수 50명 또는 매출액 1000만 유로 이상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직원 수 250명 또는 매출액 5천만 유로부터는 더 높은 강제적인 지침이 적용됩니다. 특정 분야의 인프라 기업은 직원 수나 매출액 하한선에 관계없이 NIS2의 정보 보안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정보 보안과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사업 분야도 볼 수도 있지만 현대사회의 연결성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재적인 보안 침해 사고에 대해서 NIS2 지침에서는 총 3종류의 보고서를 해당 국가의 사이버 보안 규제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 연방정보보안청 DSI에서 침해 사고 신고 페이지를 운영하며 이와는 별개로 개인정보 유출은 연방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각 주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침해 사고 인지 이후 24시간 내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과 사고에 대한 개요를 보고해야 합니다. 연방정보보안청 DSI에서는 침해 사고 인지 즉시 최초 보고를 준비하고 이 단계에서는 사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빠르게 보고하는 것 그 자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지 이후 72시간 내에는 최초 보고 이후 취한 조치, 공격이 발생한 원인, 예상되는 보안 취약점, 더 자세한 공격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DSI는 최초 보고 이후 해당 기업에 응답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 사고 대응 종료 보고는 정식 보고 이후 최소한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사고 원인 파악이나 대응이 1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1개월마다 중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요 서비스 운영자의 경우 이용 고객에게도 침해 사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8조 2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지만 NIS2에서는 한 번의 신고로 끝내는 것이 아닌 별도의 종료 신고 절차가 있고 최초 보고에 모든 것이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대신 최초 보고의 속도를 중시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또한 NIS2에서는 절차 미이행 시 상당히 고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등록된 보안 책임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최대 1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억 1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안 취약점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통신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보안 침해 사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가 지연되었거나, 사고 조사를 위한 정보를 무단으로 폐기했거나, 고객에게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유로, 약 17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이 일정 액수 이상이라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2%까지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에 비하면 상당히 큰 액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 SK텔레콤의 유심정보 해킹 당시 키사의 최초 보고가 인지 이후 45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시 SK텔레콤 측은 보고 지연의 이유로 원인과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언급했습니다. KT 역시 비슷한 이유로 보고가 약 88시간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행 영상으로서는 최초 보고의 목적이나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의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최초 보고를 간략하게 하고 72시간 내 혹은 키사의 별도 자료 요청 시 추가 보고가 가능했다면 정보의 침해 대응 절차가 더 빠르게 시작되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면 LGU+의 경우 협력업체보다도 더 늦게 키사의 해킹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심지어는 키사에 보고된 이후에도 해킹 사실이 은폐되도록 서버 내용을 고의로 삭제하는 식으로 조사를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있었던 알리익스프레스 판매자 계정 해킹 사건에서도 알리 측은 키사에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허위로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NIS2의 처벌 조항에서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행위를 모두 해킹 사건을 보고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여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에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향후 처벌 조항을 개정할 때에도 NIS2 수준, 필요하다면 그 이상의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관점에서 누가 잘못했는가를 찾는 것과 사이버 보안 관점에서 어디가 문제인가 사이에는 거의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서버를 다 폐기하고 자료를 다 삭제하는 방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찾을 가능성을 줄이고 미래의 해킹 피해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됩니다. 사이버 보안의 영역에서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디지털에 기반한 네트워크를 만든 의미가 이 속도 때문이고 속도는 더 이상 빨라질 수 없을 때까지 빨라져 있으니까요. 즉, 물리적인 시간이 갖는 의미가 다른 어떤 영역에서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독일의 NIS2에 따라 독일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NIS2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 조항이 상당히 강력하고 보안 침해 사고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사이버 보안 시장도 규제와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근대적인 의료보험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도 상당수의 독일인들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024년 조사에 의하면 독일 중소기업의 25%는 사이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사이버보험은 가입을 위해서 안티바이러스 및 방화벽의 최신 상태 유지, 데이터 백업, 암호관리 정책 수립 등 외에도 법적인 보안 규제 준수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바라보자면 주요 사이버 보험이 요구하는 수준의 조건은 확보되어야 기업의 보안을 보장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이 적절한 사이버 보안을 갖추기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이버 보험은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 향상에 정부 규제와 더불어 민간 차원에서의 인센티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사이버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한국에서도 비슷한 법령이 제안된 적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규모에서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전체 회사 자료가 손실되었다는 글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취약점을 찾았을 때 이들 기업의 선의로 해킹 위험이 있거나 제품이 취약점이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싶어도 이 보고에 아예 응답하지 않거나 도리어 제보자를 해커로 착각하여 법적으로 위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키사의 도움을 빌려서 신고하더라도 멀쩡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제품을 단종되었다고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도 NIS2 적용 기업의 신고 마감일이 지난 3월 6일이었으나 상당수의 기업에서 자신이 적용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해서 신고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업 자체적인 보안인식 함량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보안 위협 대응 절차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안 위협을 탐지하는 것은 자동화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를 평가하고 취할 조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화이트 해커들은 선의를 가지고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며 보안 취약점을 아무렇게나 공개하지 않고 사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공개하려고 노력합니다. 문제는 이들의 활동 자체가 때로는 법적인 경계선을 넘나들 수도 있고 선의로 한 행동이라고 해서 항상 면책을 받을 수는 없다는 데 있습니다. 가령 누군가가 멋진 성을 하나 지어놨는데 건물 앞면만 멋지게 지어놓고 정작 안쪽이 모래성이라고 가정합시다. 문을 밀고 들어왔더니 성이 저절로 무너졌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문을 밀고 들어온 사람이 성을 무너뜨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일부 보안 사고는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올바른 접근 통제가 되지 않아서 기밀 자료가 누출되는데 정작 이 누출을 보고한 사람을 더 문제시하는 것이죠.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화이트 해커라고 해도 블랙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화이트 해커의 선의에만 기대서 취약점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외국의 민간 버그 바운티 플랫폼인 해커원 등에서는 고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업체도 있으며 돈만이 문제가 아니겠지만 최소한 화이트 해커가 블랙 해커로 전환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의 경제적 보상 역시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윤리의식이 가장 먼저 작동하겠지만 그 선의만을 잇는 구조라면 안정성은 생겨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블랙 해커로서의 활동이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해커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정보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해커 또한 없습니다. 화이트 해커는 적어도 자신이 알아낸 취약점이 해결되는 것으로 인해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를 알고 있고 그 가치가 사고의 회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안 담당 부서와 담당자의 연락처입니다.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정보를 고시해 두는 것보다는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보안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보안 신고 정보를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을 권장하는 형태가 필요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에서 제가 언급한 주요 논점은 이렇습니다. 하나, 한국의 세계화는 이미 완성되었고 해킹 역시 한국 내부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맥락에서 볼 수 있다는 점. 둘, 정보 공개의 투명성 자체는 제도화가 잘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점. 세 번째로는 EU-NIS2와 독일의 제도화 및 한국의 비효를 이야기했고 이상의 변화를 위한 필요한 지점으로는 하나, 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사이버 보험 활성화. 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세 번째로는 화이트 해커 활동의 법적인 문제 해결 및 금전적이고 사회적인 대우 향상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해킹 은폐를 방지하고 발생한 해킹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제도 자체는 어느 정도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실효성 있는 정보를 적절한 시일 내에 공개하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해당 제도가 유의미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당근과 채찍이 모두 필요합니다. 아울러 화이트 해커가 보안 수준 향상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블랙 해커와의 명확한 구분과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논의에서 좋은 의견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발제의 두 건을 다 들어보았고요. 지금부터 최경진 교수님의 좌장 해주시면서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가지고 네 분의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의 최은우 교수님이십니다. 네. 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 정책실의 임정규 국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위협대응본부 위험분석단의 김광현 단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서울 YMCA의 한석현 실장님이십니다. 네, 차례대로 저희가 우선 지정 패널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순서에 따라 가지고요, 포스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순서대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우 교수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신여자대학교 최현우라고 합니다. 먼저 이 뜻깊은 토론회를 불러주신 이혜민 국회의원실 관계자 여러분께 많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에 발표를 해주신 그 최경진 교수님 그리고 박신조 박사님 발표 뜻깊게 들었습니다. 제가 앞에 발표를 드리면서 사실 저는 일단 최경진 교수님 발표에 거의 100% 동의를 합니다. 네, 디지털 증거 보존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토론문을 보니까 지금 토론문 2개는 실려 있어서 저는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요약을 드리고 이제 토론문에 안 실려 있는 2분이 좀 말씀 많이 하게끔 제가 좀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사실 저도 결국은 지금 이런 현상은 은폐하고 하는 현상은 단순하게 개별 기업의 윤리 문제라기보다는 이 현재의 우리나라 제도적인 그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통신 3사 사건을 보게 되면 사실 SKT가 이제 가장 먼저 질타를 받았는데 사실 SKT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고가 늦어지긴 했지만 사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이제 사고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규모가 계속 파헤쳐지고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큰 이제 이슈가 됐죠. 소위 말해서 이제 언론에 많이 두들겨 맞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KT나 LG U+ 같은 경우에 이제 사고가 터졌을 때 과연 이 담당자들이 이게 선뜻 신고를 하고 조사에 응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SKT는 아마도 괜히 신고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지금 그런 게 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 그 뭐 KT나 LG U+나 이제 초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과태료가 3천만 원 정도가 아마도 부과될 예정이긴 하지만 그 앞에서도 지적하셨겠지만 이 과태료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괜히 3천만 원만 내면 막을 것을 괜히 신고를 해가지고 과징금을 엄청나게 크게 맞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결국은 숨기면 이제 과태료, 공개하면 이제 기업의 위기가 오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법에서도 비슷하고요.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고,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그 일부 요건 아래에서 매출액 기준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보통신망법 역시 일부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과징금 제도를 두고 있지만 해당 규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인정보 처리 위반이나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에 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해 사고 이후 로그 서버 로그나 시스템 기록을 삭제하는 행위처럼 조사에 필요한 디지털 증거가 사라지는 상황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최경진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디지털 증거 보존 제도가 제대로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침해 사고 조사에 필요로 하는 서버 로그나 시스템 기록, 접근 기록 이런 것들이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 영역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증거 보존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게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법령에서는 접속 기록 보관 의무나 보안 로그 관리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는 특정 분야, 어떤 그 금융권이라든지 특정 분야에 제한된 범위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비슷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증거 보존 관련된 것들이 국가정보보안 지침이나 정보보호 관련 행정 지침을 통해서 절차가 일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은 그 법률 차원의 명확한 증거 보존 의무라기보다는 행정 지침의 성격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결과 실제 침해 사고 발생 시에 디지털 증거가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조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KT나 LG U+ 같은 통신사들은 지금 고의적인 증거 은폐 관련돼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수사 의뢰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문제가 이게 법적으로 명확히 규율되기 어렵다는 지점이 또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사고 원인 분석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침해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현장에서는 악성 코드를 제거를 해야 될 거고요. 시스템도 복구를 해야 될 거고 또 보안 업데이트도 해야 될 거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서버 교체나 운영 체제가 재설치되어야 되는 경우들도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법률이 요구하는 사고 대응 절차의 일환이라고 또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정당한 복구 조치인지 아니면 증거 삭제인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의성 입증이 힘든 지점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이제 박신조 박사님이 예를 잘 들어주셨는데요. 결국은 해외에서는 유럽연합의 NIS2 지침을 통해 가지고 사이버 보안 규제를 강력하게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침해 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 초기 통보, 72시간 이내 상세 보고를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위반할 경우에는 기업 매출의 최대 2% 또는 1천만 유로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침해 사고 조사와 포렌식 분석이 가능하도록 보안 로그 관리와 사고 기록 유지 의무를 제도적으로 또 마찬가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의 NIS2 지침에서는 기업이 침해 사고 분석이 가능한 로그와 이벤트 기록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또 감독기관이 사고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금융이나 국방 관련 규제에서도 보안 로그와 시스템 이미지를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독일이 최근에 2025년 12월 5일에 EU의 NIS2 사이버 보안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이버 보안 요건을 더욱더 강화를 했고요. 보안 사고 통지 의무를 더욱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이버 보안 관리 책임을 단순한 그 담당자가 아니라 기업 경영진 수준으로 격상을 시키고 있고요. 또 사이버 보안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기업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상장 기업에 대해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 공시하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업의 사이버 보안 위험 관리 체계와 거버넌스 구조를 공개하도록 요구를 하고 또 있습니다. 자, 이렇듯 이는 사이버 보안 투자와 보호에 직결되는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음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해외 사례와 저희 나라 사례를 비교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 제도적으로 명백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침해 사고나 혹은 침해 사고가 발생했거나 혹은 은폐나 이런 신고나 지원에 대해서 제재 수준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또한 침해 사고 조사에 필수적인 디지털 증거 보존과 로그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또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이버 보안 기업 경영 책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역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저희가 향후에 이 제도 개선을 논의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 침해 사고 신고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재를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균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서버 로그와 시스템 기록 등 디지털 포렌식 자료 보존 의무를 명확하게 우리가 제재 그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고의적인 증거 삭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아까 박신조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NIS2에서도 이 강력한 책임을 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 담당자가 아닌 경영진이 책임을 질 수 있게 기업 경영진 차원의 사이버 보안 책임 강화도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입법 방향은 이제는 더 이상 숨기면 안 되고 숨기면 훨씬 더 큰 책임을 지게 하고 오히려 공개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구조가 마련될 때 비로소 기업과 정부 그리고 이용자가 함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건강한 사이버 보안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순서를 말씀드렸는데 약간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당국에서 나오신 국장님께서 다 들어보신 다음에 아마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순서를 돌리고요. 다음은 키사 금강현 단장님께 순서를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증권 김광현입니다.
저도 사실 당국이긴 한데, 저는 일단 치매 사고 조사를 하면서 이제 느꼈던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치매 사고 조사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시작은 이제 인터뷰와 피해 시스템의 어떤 로그 분석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피해 시스템의 어떤 로그가 소실될 경우에는 이제 분석 대상이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분석가들은 이제 공격자가 어떻게 접근했는지의 시나리오를 이제 침투 기반 여러 시나리오를 이제 개발할 수밖에 없고, 그것들에 따라서 이제 인력이나 분석 시간이 더 소요되는 상황으로 발생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로 인한 그 대응 지연된 시간으로 결국은 그 다른 시스템들까지 로그가 소멸되고, 결국 이제 그 분석에 대한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는 상황까지 되는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사고 원인을 찾지 못하고 사고가 재발하는 상황이 생길 것 같고요. 이제 저희 정부 입장에서도 사고 원인을 찾지 못해서 외부의 질타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작년에 많은 사고들이 있었고, 이제 그 이후에 관심도 많이 받다 보니까 최근에 현장을 좀 많이 가게 되면 그래도 작년보다 이제 훨씬 더 기업들이 더 협조적이고 보다 좀 투명하게 뭔가 협조적인 모습들이 좀 상당히 좀 확인되는 것 같아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쪽에 이제 저희가 이제 대응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들도 이제 뭐 이제 개정안 발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치매 사고 신고에 대한 부분도 더 강화가 됐고, 그다음에 자료 보전 명령도 위반했을 경우에 개정안들도 다 좀 더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더 이제 같이 이제 기업들도 더 이제 투명하게 정부에 협조를 해서 공개해야지 더 이제 좋아진다는 어떤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하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짧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다음은 서울 YMCA 한석헌 실장님께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사 단장님이 너무 짧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얘기할 걸 막 머릿속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꼬일 것 같네요. 일단 이제 발제해 주신 이 최경진 교수님 발제나 이 박신조 박사님 발제, 그리고 또 이혜민 의원님이 또 처음에 인사 말씀에서 대부분의 내용이 다 동일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다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왜 빨리 못 나가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예. 법안이 빨리 통과가 돼야 됩니다. 완성이 돼서. 근데 제가 보기엔 방해가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훨씬 강화가 돼야 되는 거는 맞는 상황이잖아요. 작년에 그런 대형 해킹 사고, 치매 사고 하는데 저는 그냥 해킹을 당한 기업들의 책임이 상당히 큰 성이었거든요. 작년 사태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까 이제 박신조 박사님 발제에서 이제 유럽이라든가 독일 관련해서는 과징금이 우리에 비해서 100배, 200배, 300배, 1000배 수준 이렇게 또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놓다 보니까 형사처벌에 대한 얘기는 많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우리는 과징금도 못하고 과태료로 끝나는 경우들이 아까 최현우 교수님 말씀처럼 많아요. 이게 기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과태료 수준이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수준입니다. 보통이. 이런 대형 사고가 벌어졌을 때도. 왜냐하면 어떤 유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디지털 발자국을 따라가다가 서버 폐기하거나 리셋하거나 해서 이거를 더 이상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그 상황 하에서 그냥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처벌이 상당히 약하죠. 지금 아까 여러 말씀 나왔지만 SKT랑 KT, 과징금이나 과태료 수준, 이게 일단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조사 기간도 KT가 훨씬 깁니다. 왜냐하면 서버 폐기나 이런 행위를 해놨기 때문에 조사를 인력도 많이 더 붙어야 되고 아마 더 그러셨을 거예요. 더 힘드셨을 거예요. 조사 기간도 더 길어지고. 그러나 처분은 약하고. 이런 거를 봤을 때
그 이후에 기업들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쿠팡이나 여러 사태들에. LG U+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지금 그게 보통 경찰로 다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간 합동조사단이 조사해서 처분 내리거나 조사 결과 발표하고 나서 우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고 이제 경찰에 넘어가는데 경찰은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다 붙어서 한 것도 못했는데 경찰은 그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아까 이제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걸로 보통 조사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니네가 조사를 방해했다.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경찰은 결국 경찰의 처분도 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안에서 나오는데 형사처벌이 나오기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되거나 기업들이 보안에 투자하기보다는 보안을 은폐하거나 이런 데 더 신경을 쓸 가능성이 지금 높죠. 근데 물론 지금은 조심을 하겠죠. 작년에 너무 많은 사태가 벌어졌고 모르는 눈들이 많으니. 근데 제가 이 토론문을 월요일 날에 드렸는데 그 위에 또 뭐 제가 보기엔 대단한 사건이 터졌죠. LG U+ 건입니다. IMSI 값을 전화번호를 넣어서 구성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2G 때부터 그렇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2G면 언제입니까? 지금 거의 25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2G 때부터 사용하던 패턴을 그대로 해서 IMSA 값을 계속 지금 5G까지 사용을 했다. 근데 이게 뭐 언론에 공표가 되고 하니까 부랴부랴 뭐 이렇게 대책을 발표했는데 4월 13일 날부터 유심을 교체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4월 13일까지는 그러면 신규 가입자는 어떻게 합니까? 기존의 이 지금 보안성이 취약한 유심을 그대로 발급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신규 가입을 중단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4월 13일부터 유심 교체나 이게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다면 그전에는 신규 가입 당연히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업이 선제적으로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SKT, KT, 뭐 쿠팡도 그렇지만 위약금 면제라든가 가입비, 그 다음에 구독료 환불 이런 것들 먼저 시행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러면 배임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터트린 문제가 배임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터트린 개인정보 유출 사태 사고가 훨씬 주주를 비롯한 소비자 이용자들에게 훨씬 큰 피해를 입혔는데 그거에 대한 피해 구제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게 적극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이거를 회피하거나 마케팅 요소로 삼아서 오히려 가입자 이탈을 방지할까 이거에 보통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 기업 인식은 제가 보기에는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법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고 법을 강화해서 지금까지는 최소한의 조치 그러니까 LG U+ 제가 예를 든 것도 IMSE 값을 그냥 최소한의 자기네들은 그 정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했다. 큰 문제는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선제적인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강력한 보상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법으로 명문화해놓고 있지 않으면 그다음에 어떤 대표자에 대한 형사처벌 얘기 나왔지만 경영진이 당연히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이 나와야 됩니다. 사례가. 이런 우리가 법을 항상 이런 비슷한 법들 개인정보보호법 만들고 하면서 형사처벌 조항 넣었다 뺐다 하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사례가 안 나타나니까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이거는 지금의 우리 데이터를 거대하게 축적하는 기업들 특히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서비스들의 기업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믿음을 배신하는 듯한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보안에 투자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보안 사고가 난 이후에도 오히려 은폐를 통해서 어떤 흔적들을 다 지우고 처벌을 피하기 위한 그럼 처벌 수준이 낮으면 당연히 피해자 보상안도 더 적게 나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피해 보상을 저희가 지금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이렇게 만약에 통신사가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당연히 지금 매월 내고 있는 통신 요금을
깎아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라 요금을 깎아줘야 실질적인 보상인데 지금 뭐 그런 것들은 거의 마케팅 비용을 거기다가 지금 뭐 고객 감사진 이런 데 쓰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쓰는 돈을 거기다 쓰는 건데 마치 고객들을 위해서 엄청난 보상을 하는 것처럼 지금 그 돈을 차라리 보안에 지금까지 투자하는 게 낫죠. 앞으로 보안 투자를 그만큼 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게 낫고 실제 그렇게 실행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고 지금도 보안 취약점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고 앞으로도 발견될 겁니다. 완벽한 보안은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보안 체계를 그나마 완벽하게 하고 그다음에 예방하고 그다음에 사고가 터진 후에 어떻게 빨리 수습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저희가 보완하는 법 제도를 지금은 강력하게 좀 시행해야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수준에 올라갔을 때 저희가 뭐 형사처벌 부분을 좀 감경한다든가 뭐 하는 이런 중에 절충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지금은 기업과 이런 법제도 강화 부분에서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충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기업 경영을 위해서도 이거는 지금 보안 문제 등한시하고 글로벌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동통신사들 해외 진출 다 안 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만약에 SK텔레콤이나 KT나 LG유플러스가 독일이나 유럽에서도 통신사 활동을 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준에서 제도적인 수준에서도 너무 뒤처져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LG유플러스 IMSA 값 얘기를 하지만 저는 어제 그런 설명을 듣고 기사도 보고 과기부와 저는 죄송한데 키사한테 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전화번호 넣어서 체계한 거를 암호화 체계를 한 걸 모르셨느냐. 한 25년 동안 그거를 그냥 그렇게 써도 괜찮다고 놔두신 거냐. 이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LG유플러스가 작년에 여러 해킹 사고 나고 본인들 자료도 외부 유출돼 있고 하니까 내부 점검을 통해서 야 이런 체계로 IMSA 값 쓰는 거 안 되겠다.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없었던 거죠. 근데 외부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가 없었느냐? 이게 주무 관청인 과기부나 또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키사가 결국 이게 어떤 사태 터지면 신고만 접수하고 그냥 조사만 하고 처분만 내리는 그런 역할만 할 것이냐 앞으로도. 당연히 저는 과기부나 이런 데서도 당연히 법률 개정에 대한 안을 먼저 내놨어야 되는 거거든요. 작년 사태 터졌을 때부터. 근데 이게 국회에서만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고 그러니까 더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부안도 나오고 국회안도 나와서 결국은 보다 강력한 규제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게 되게 안타까운 거죠. 저희도 이런 논의가 계속 공존되는 것보다는 상당히 강력한 규제안을 만들어서 빨리 정책적인 집행, 법률안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게 우선순위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 임정규 국장님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얘기할 걸 그랬습니다. 일단은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지난 한 해 국민들한테 너무나 많은 사고와 이런 것으로 부담을 많이 드려서 일단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오해가 있으실까봐 조금 이 주제랑 관련 없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이 주제와 관련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밖에 있는 해외 정보는 굉장히 빨리 습득하지만 의외로 지금 국내의 변화는 조금 더 늦게 습득한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작년에 이 많은 사고들 때문에 사실 여기 계신 김영 간사님과 우리 이혜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를 해서 지난주 목요일 이제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이유는 정부에서 공표를 해야지 이게 보통 보도자료로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독일에서는 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안 되고 있느냐 그 부분이 다 여기 대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먼저 이제 기업들의 이걸 책임을 지고 있는 CISO에 대한 권한을 좀 저희가 강화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권한과 책임을 좀 같이 부과하는 측면에서
그분들이 실제로 이제 기업 내 정보 보호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보호위원회도 설치하고 그리고 또 이제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정부가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유예 기간이 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 중에서도 좀 큰 기업들에 대해서는 ISMS라는 이제 정보보호 관리 체계도 좀 대폭 강화된 기준으로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이용자 혹시 침해 사고가 일어나면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이런 제도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좀 많이 바뀌는 게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신고에 의해서만 조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신고가 없더라도 저희가 침해 정황이 발생되면은 사실은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크게 좀 제도가 바뀐 거고요. 근데 이게 좀 남용되지 않도록 사실 침해사고 조사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그 조사가 남용되는 걸 또 방지하는 또 견제 장치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제재가 약하다 그래서 모든 제재를 사실 강화시켰습니다. 사실 과태료 이제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강화시키고요. 이제 자료 보전 미이행 그러니까 자료 삭제하고 이러면 이런 거에 대한 벌칙도 그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로 이렇게 대폭 강화시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행 강제금이랑 혹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행할 때까지 강제금,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생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우리나라는 과징금 제도가 없다. 그래서 과징금 제도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 이 사고에 대해서는 이제 과징금 매출액의 사실은 3%에 해당하는 상한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징금까지도 이제 제도를 마련했고,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국민들의 그 불안을 그냥 방임하고 있지 않다. 특히 국회에서 항상 그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제도는 사실 정부가 하고 사실은 시행령 하고 그러면 조금 6개월이 지나야지 현장에서 돌아가는데 이미 현장에서는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비해서 그 신고율이 2배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조사해 보니까 뭐 자료 삭제하고 은폐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사 의뢰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사실은 자료를 삭제해도 다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조사를 하게 되면은 어떤 자료를 삭제했는지 이런 것들 다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제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숨기고 넘어갈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오늘 주제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에 대한 이 제목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의적 해킹을 은폐하는데 정부가 방임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이제 침해 사고 자료 보전 중요성 이거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필요한 로그 기록도 이제 정부에서 좀 그 로그 기록을 장기간 남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실은 저희 나라만 봐야 될 건 아니고 다른 나라 좀 사례도 좀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무 부과를 할 때 그 의무 부과랑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사를 위해서 로그 기록을 남겨라는 게 굉장히 당연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 로그는 사실은 그 기본적으로는 이 프로그램 오류나 사실은 뭐 이제 고객의 뭐 정보를 뭐 보관해야 되는 의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보관을 하고요. 사고를 위해서 이 정도의 로그를 남겨라라고 하는 거는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해외에는 그런 사례를 저희가 잘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걸 한번 충분히 해외 사례를 좀 보고 그다음에 저희 국내 상황도 확인을 해서 이 제도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제를 다시 한번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는 정부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제도를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사실 무거운 주제여가지고 저희가 사실 뭐 아마 이에 대해서
기본 방향에 대해서 뭐 동의하지 않으신 분 아무도 없으실 것 같고요. 이제는 정말 실행만 남은 것 같은데 사실 주최하신 우리 이혜민 의원님께서 제가 그동안에 쭉 보면 이혜민 의원님께서 뜻을 가지고 하시면 대부분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이제 다양한 합리적인 의견 또 국내외 사례를 잘 참조하셔가지고 이제는 정말 뭔가 잘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내용을 발표를 또 토론회 기획하시고 또 발표 토론을 다 들으신 우리 의원님께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그 발제 시간에 자리를 비웠어서 다시 한번 양해 말씀 좀 구하고요. 저는 이 보안 관련된 거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그 보안이라는 아주 넓은 주제 중에서 일부러 되게 뾰족하게 들어갔었던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체적인 구조에서 이젠 그러니까 하이 레벨만 보다가 또 넘겨버릴 부분이라서 일부러 들어갔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과기정통부랄지 키사에서 이렇게 나오신 게 사실 저는 토론회를 구성을 할 때 이제 토론자들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끝나는 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는 정부 당국을 모시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나와주시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나게 용감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두 분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는 제안을 주신 거를 제도로서 그다음에 정책으로서 뭐 우선순위를 변경한다던가 할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대체 우리가 이 보안 관련된 얘기를 왜 하는지 좀 다시 짚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왜 입법부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저는 늘상 얘기를 하는 게 기술의 속도를 그러니까 다른 주제의 법은 모르겠어요. 근데 기술에 관한 제가 AI 기본법 할 때도 그랬지만 기술에 관한 기술의 그 속도를 절대로 법과 제도가 따라갈 수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그게 이제는 보안이나 아니면 해킹 관련된 기술이라 한다면 더더욱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법만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입법부의 역할, 행정부의 역할, 기업의 역할, 그다음에 실질적인 사용자의 역할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역할들이 같이 맞물려서 더 고도화될수록 보안은 지켜질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 입법부의 역할은 사실 오늘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더 하자면은 지금 국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에 이슈 터지고 나서 저도 정말 많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규제뿐만 아니라 각 기업에서 보안 인력을 채용을 한다거나 보안 시설에 투자를 한다거나 했을 때 인센티브, 그러니까 당근책까지 함께 냈었어요. 그렇게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제 회사에서 경영진에 있을 때 작은 회사는 특히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회사들은 그 보안 전문 인력 한 명을 채용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들이 더 보안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이끄는 법안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규제뿐만 이제는 이번에 통과됐었던 법안들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법안도 함께 냈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의 역할은 이렇게 다각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좀 더 빨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제가 비교섭 단체라 이렇게 제가 속도를 조절 못하는 아쉬움이 있고 행정부의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에 총리께도 그다음에 이제 과기정통부 장관 부총리께도 대정부 질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보안 관련된 거버넌스 확립이다. 이게 보안 사실 국정자원 불났을 때 있잖아요. 저는 그때 제일 문제시 삼은 것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인증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국정자원 화재가 났을 때 리튬이온 전지만 그 배터리 얘기만 하는 걸 보고 사실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도대체 왜 그런가?
이거는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안에 관련된 근본적인 개념이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지 않다. 있더라도 산발되어 있고 그게 하나의 어떤 정책으로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 생각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여긴 건 또 하나가 있는데 저는 아까 해외 사례 말씀들을 좀 하셨지만 저는 우리나라 보안은 갈라파고스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만큼 가장 보안에 취약한 보안 제도를 가지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보안을 지키겠다고 오히려 더 레이어,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더 취약해져 버리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보안에 취약해요. 저는 행정부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우리가 지난해부터 이런 일을 겪으면서 행정부에서의 배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보안 갈라파고스였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더 심각해진 나라라고 한다면은 이제라도 거버넌스 정립 제대로 하고 전문가가 들어가서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분은 오늘 있는 과제뿐만 아니라 좀 더 큰 거시적인 그림에서는 전문가 투입이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것. 그래야지 지금 이런 피해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그 피해를 국민이 안 보고 기업이 그 책임을 지는 기업이 보게끔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보안의 책임을 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넘겨 있는 그런 체계거든요. 그 말씀을 좀 드려서 그다음에 기업의 역할로 가면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의 속도를 절대로 이제는 제도가 따라갈 수 없듯이 이 해킹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계속해서 고도화된 해킹이 그 기술이 앞서 나가고 이쪽에서는 방패를 만드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늘 뚫릴 것을 가정을 하고 지속적으로 보안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업이 스스로 본인 기업이 지속 가능함을 가져갈 10년, 100년 기업이 되려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철통 보안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한번 보안 투자 솔루션 한번 인스톨하면 끝나면은 그 순간 가장 최약체의 기업이 된다라는 개념 하에 기업에서도 이런 지속적인 보안 투자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기업의 가치에 바로 반영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거는 사실은 보안 담당자의 역할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업 경영진의 마인드입니다. 기업 경영진의 마인드가 만약에 보안 투자에 관해서 굉장히 낮다. 그럼 그 기업 가치는 정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글로벌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SKT가 해외로 진출한다거나 다른 기업이 해외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라도 전 세계 수준의 보안 등급은 지켜져야 된다. 나라에서 규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보안 투자할 수밖에 없다. 나라에서 제도화하는 것은 아주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용자 스스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마 보안 리터러시 쪽으로 풀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종합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가 지난 그 해킹 사고나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조사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를 열게 됐고, 그 부분은 입법으로서도 최대한 이거를 은폐를 하려고 하는 순간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기업이 망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어떤 것을 경험을 했었었냐면은 어떤 통신사가 티모바일도 그렇고 통신사가 해킹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구성이 입법이 징벌적 손배가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디스커버리 제도가 존재를 하고 집단전 손배가 존재를 해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를 하니까 기업이 굉장히 선제적으로 나서요. 문제가 생겼을 때 기업이 제일 먼저 나서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이유는 이 세 가지 제조 때문에.
그리고 가능하면은 소송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합의를 해서 피해자 구제에 먼저 앞장서게 되게 되죠. 그들이 착해서 그런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도로서 지켜지기 때문이고 그 이전 단계에 최대한 많은 보안 투자를 함으로써 기업을 지키는 그런 노력 또한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의견들 저는 이제 행정부의 역할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저는 또 입법부에서 최대한 이 사건을 은폐함으로써 이득을 취해갈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입법부에서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강력한 또 의제 말씀해 주시니까 또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나 저희가 40분까지여서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는 뭐 코멘트라든가 아니면 뭐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네. 예, 먼저 네, 간단히. 대신 온 사람이지만 한마디만 좀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이은우님 말씀하시면서 저희는 이제 해킹을 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정반대의 입장이 있는 거죠. 저희는 화이트 해킹을 하는 업체, 정확히 아직 업체는 아니고 업체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은폐를 했다 그러면 3% 과징금 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해킹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해킹이 일어나고 나면 어디서 해킹이 일어나는지 찾습니다. 당연하죠. 사실 진짜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 해킹이 만들어진 취약점이 언제 생겼냐는 겁니다. 아까 LGU 플러스 IMSI 같은 말씀, 거의 25년 전 문제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됐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사실은 그 문제들은 다 과거에 있어요. 해커들을 무슨 영화에서 보면 무슨 최신 기술 사용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저희 뭐 보냐면요. 옛날 신문 기사 뒤져요. 2000년 몇 월에 무슨 서비스 시작했다. 그럼 그 몇 달 전부터 1년 전부터 개발했겠네. 저희는 그렇게 찾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통신사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걸 해결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수많은 취약점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거는 이거 문제였으니까 이거 고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의 취약점들은 수십 개, 수백 개가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번 거 고쳤으니까 됐죠? 통신사에서 너희는 다 문제 없니? 문제 없어요. 끝.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파고스라고 말씀하신 거에 저희가 박진저 박사하고 발표를 준비하면서 절대로 쓰지 말자고 했던 표현이 갈라파고스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대한민국은 통신 시장에서 언제나 세계 최초만 계속 얘기해왔습니다. 3G 세계 최초, 4G 세계 최초, 5G 세계 최초. 그럼 어떻게 되냐? 표준이 없는 상태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요. 예, 표준이 없는데 먼저 1등이 되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표준을 협의해서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표준이 만들어진다면 안 고칩니다. 왜? 우린 뭐 다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표준이 삼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박신저 박사가 발표했던 이런 걸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히스토리를 통신사에서 제대로 얘기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역사가 길다 뭐 이런 얘기만 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 네, 전 세계 해커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 맞습니다. 여기가 갈라파고스여서예요. 와, 거긴 아직도 그런 게 먹혀? 우리는 이미 지나간 떡밥인데 몇 년 전에 다 해가지고 이제 다 막혔는데 거기 가서 해봐야지. 저희한테도 그런 문의들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해외에 있는 해커 친구들이. 물론 꺼져라고 대답을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단발 사건의 문제들이 아니라 이 사건의 근거에 있는 게 뭐냐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정책적인 어떤 법적인 제재라든가 동시에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개발하셨던 분들 지금 다 은퇴하셨어요. 히스토리 모릅니다. 근데 그 시스템 다 레거시로 남아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라도 물론 통신사에 돈으로 지원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떤 사회적 가치를 발생하는가에 대한 뭐랄까요 일종의 신뢰도 회복으로서의 정책적 지원 모델들은 조금 만들어줘도 되지 않겠냐. 그리고 소비자 그룹 뭐 IMCA 단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에서도 이런 데서는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였구나 라는 지점들을 이해도가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 안 불안합니다.
계속 불안도만 높아지고 있고 사실 오늘의 이 세미나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불안도가 높아지는 얘기거든요. 자, 벌금을 더 세게 때립시다. 아까 말씀하신 참여 주체주의 누군가에게는 불안감이 커지는 얘기입니다. 그럼 소비자들 입장에서 그럼 나한테 좋아지는 건 뭐지? 사실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되는 방식들은 사실 아까 처음에 이메일 설명하셔서 너무 많이 내려온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조금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원인이 어디냐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한테 왜냐하면 이 역사들은 다 국민도 함께한 역사거든요. 자랑스러운 역사였고 우리가 뭐 어디 나라에 수출을 했어요 이런 얘기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역으로 돌아온다는 인식 정도는 같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분만 네, 하얀색 네. 네. 조금 전에 한석현 단장님, 저는 뉴시스 박은비 기자입니다. 그 한석현 단장님이랑 또 방금 말씀해주신 그 LG U+ 문제를 조금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회사가 선제 대응이라고 유심 교체를 4월 13일부터 한다고는 했는데 당장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공식하고 난 뒤에도 고객들이 뭐 위치 추적 위험 등에 노출된 채 그대로 있는 기간이 존재하거든요. 규제 대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관리 소홀 문제는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뭐 문제 소지나 책임 소재가 있다고 볼 시점을 좀 명확하게 짚어줘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5G SA는 암호화하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LTE 사용자들도 꽤 많은 숫자가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종규 국장님이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 과기정통부의 모든 업무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서요. 요 지금 사안은 일단 통신정책국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이제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좀 듣고 있기 때문에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있는 이제 경우의 수를 굉장히 약간 극단적인 그 사례를 좀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일단은 IMSI를 이제 전화번호로 이제 넣었다는 팩트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지금 바로 위치 추적이 된다거나 그것만 가지고 뭐 이제 바로 이제 개인정보 다 나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과기정통부에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 외에도 그것을 복제하기 위해서는 뭐 키 값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과거에 많이 들었던 IMEI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아마 일부 사례에서는 딱 이제 그것을 켰을 때 이제 뭐 기지국에 접속될 수가 있다. 그 경우에 이제 위치가 파악될 수 있다. 요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이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정부로서는 최대한 그 부분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제가 전달해서 그에 대한 자세한 답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끓였으니까 물론 IMSI 값 뭐 하나로 뭐 무슨 문제가 발생하진 않죠. 근데 작년에 유출된 정보들이 뭔지 저희가 정말 몰라요. 지금 LG U+도 수사를 받고 있고 은폐 의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했지만 이거는 선제적인 대응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PCS 2G 시절부터 이런 것들을 써놓고 물론 그때는 문제가 없더라도 LG U+는 3G는 건너뛰었지만 4G, 5G 할 때 다른 설정값을 할 수 있었잖아요. 체계를 도입할 수 있었잖아요. 내부적으로 이 보안에 대한 인식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근데 이제 선제적 대응을 한다면서 4월 13일에 유심 교체를 전면적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 체계의 유심을 발급하는 거예요. 지금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그럼 사람들이 아니 본인들도 뭐 이게 어떤 선제적 대응에서 위험성을 얘기를 하면서 바꿔준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그대로 받으라? 신규 가입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하라는 겁니다. 가입자를 일단 4월 13일까지 좀 받지 말던가 신규 가입자를.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제적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지. 유심 교체 본인들이 교체하고 유심 확보할 때까지 4월 13일까지 기다려주세요 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거를 선제적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좀 납득하기 어렵다. 기자분들은 납득하기 어려우니까 질문하시는 거죠. 네,
사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또 다른 이슈를 제기해 주셔가지고 또 약간 좀 흘렀긴 했는데요. 이만큼 우리가 지금 사실 다양한 보안 위협 또 그걸 실제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위험성 때문에 아마 오늘의 토론회도 그렇고 그동안에 정부나 국회가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논의 주제도 마찬가지 선상에서 국민들에게 또는 우리나라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에 큰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예방체계 내지는 인프라 제도로서 갖춰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제도의 어떻게 안정적 도입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실 거라 믿고요. 아쉽지만 계속 논의를 이어가는 것을 약속을 하면서 토론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